오늘 소담소담 또 일주일간 뉴스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단어 살펴볼 텐데 교수님의 그 회원님들께 보내는 레터에서 이미 좀 명확하게 오늘은 짚어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방송 시간 내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심지어 영화까지 네. 파고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간단한 단어 하나만. 이거 그냥 진행자한테 그냥 건의하는 겁니다. 간단한 단어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엄청 거절하고 싶네. 매력적 오답이라는 단어. 이게 저도 재밌는 기사를 봤던 게 네. 물론 이제 농담식으로 댓글을 인용한 기사긴 한데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심리적 G7인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굳건한 동맹인데 뭐 그런 것처럼 심리적 동맹 관계 이런 것처럼 매력적 오답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장난을 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킬러 문학을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렸으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버렸으니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니고 뭐라 불러야 되나 요 난감함을 이제 타파하기 위한 뭐 일종의 방책이잖아요. 답일 것 같은 오답을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하면은 이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답들을 선택지 안에 많이 숨겨놨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말 그대로 수학 능력에 의한 변별인지 그건 아니라 수학 능력과는 조금 별개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었는데도 맞추는 사람들이 일정 수는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이제 그게 목적이 이제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사실 아니죠. 시험이라고 하는 건 원래 교육의 성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그쵸. 교육의 성과라기보다는 일정 수를 반드시 비율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는 체제가 어쩔 수 없이 절대평가 아니니까 일정 수는 반드시 일단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시험 과정, 그 선발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수능 점수가 아닌 다른 어떤 지표들을 갖다가 써야 되는 그런 상태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컨셉 자체를 바꾸려면 그때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걸 킬러라는 방식으로 이제 없앤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선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사람의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잖아.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영어식 어투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에서 뭔가 특정 말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가지고 전체 개념어를 만드는 과정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개념을 잘 안 만드는데 영어 전통에서는 형용사를 붙여서 어떤 명사와 함께 개념어를 좀 키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와 유사한 어떤 개념어나 용어가 어딘가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이 매력적, 영어로는 attractive인데 attractive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우리말로 매력적인 것보다는 살짝 중립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attractive라는 말 자체는 끌어당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끌어당기거나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만들거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의 매력적보다는 좀 더 그 오답 문항이 가리키는 기능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어트랙티브한 오답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맞거든요. 정답과 오답 사이에 있어도 돼요. 끌어당기는 오답.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쪽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는데 교육학에서 이 오답의 매력도라는 또 개념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차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오답의 매력도? 아마 근데 개념 자체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을 끌어당기는 오답인 거죠. 어트랙티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속에서 매력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어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이제 긍부정으로 자꾸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원어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아마 그렇게 쓰는 거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쓴다면 다른 말, 이렇게 seductive라든가 seductive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도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유혹한다잖아요. 유혹하다. 유혹적 오답. 유혹은 반드시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끌어들인다 이런 뜻에 더 가깝잖아요. 뭐 도박의 유혹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매력보다는 우리말로 구작한다면 매력보다는 유혹하는 게 더 많거든. 이 매력적인 오답을 어쨌든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출처 당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대로 보도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가 나와야 돼요. 킬러 문항이랑 좀 다를 게 뭐냐. 킬러 문항의 개념이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언론 보도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소수의 보도에서만
사실상 킬러 문항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죠. 블랙리스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을 딱 한 단계만 넘어가면 지원 배제 명단이다. 왜냐면 이제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조금 맞아요. 유명해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아마 많이 아시는 거는 오히려 공영방송 쪽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정부 비판적인 언론인을 잘라냈다. 아니면은 공영방송에서 뭐 김미화 씨라든가 문성근 배우라든가 김재동 씨 네, 이런 연예인들을 못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는 무엇이겠구나. 그런 네. 리스트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블랙리스트로 알고 있죠. 네. 네, 저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건지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유명해진 건 확실합니다. 제가 블랙리스트 쓴 거 뭐 최초로 본 거는 그겁니다. 헐리우드, 그러니까 예전에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칠 때 헐리우드에서 이제 그 10명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까지입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이제 한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80년 정도 된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1920년대 얘기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블랙리스트라고 했구나. 맞아. 네. 냉전 때도.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대중적인 어떤 용어로 부상한 거는 아마 그 계기는 맞을 거예요. 메카시 계기로 만들어진 건 맞고. 네. 근데 영어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어원은 정확하게 따지긴 어렵고 대략 한 17세기쯤 등장했다는. 오, 되게 오래됐구나. 1600년대 아니야? 근대적 언어긴 한데 물론. 네. 중세적 언어는 아니고 근대적 언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나 기록들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처럼 뭐 지금하고 그렇게 많은 다른 의미였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블랙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으로 주로 많이 쓰였나 좀 이따 흑화도 얘기해 보겠지만 근데 그 배경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요거하고 유사한 단어가 이제 블랙메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블랙메일. 네. 협박. 네, 맞아요. 네. 협박하고 막 이러는 거. 네. 블랙메일링이라고 또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음해하고 험담하고 협박하는 거. 요런 게 이제 하잖아요. 검은색이 진짜 안 좋은 의미구나. 네, 안 좋은 의미 물론 그 전까지의 블랙은 주로 이제 악마적인 거의 의미를 쓰였고요. 네. 좀 이따 흑화 얘기할 때 아마 악마적인 게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먹칠을 하고 이제 뭔가 뒤집어 씌우고 예. 이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된 거는 그 대략 비슷한 시기, 17세기 정도 시기에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고 그게 일상어로 쓰이는 것들끼리 조합해가지고 말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메일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편지가 나와야 되니까. 예. 블랙메일링이라고 하는 말하고 블랙리스트라는 말하고 되게 유사한 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말에는 반드시 악마고 막 죽여야 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덮어씌운다는 말이 들어가요. 덮어씌운다. 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검게. 네, 검게 칠해서 뭔가 음모를 이제 만들어내는. 블랙메일은 확연히 실제 현실보다는 다른 과장이나 허위가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블랙리스트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실체보다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블랙메일 하는 것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그때 메카시즘 당시 그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있던 사람 중에 실제 소련 스파이나 러시아 스파이가 있었나? 한 명도 없었거든요. 원래 이제 블랙이라는 말의 전통은 중세까지는 악마적인 것, 주술적인 것. 그렇죠. 근데 이런 것하고 연결되고 마녀, 또는 악마, 그 반대로 이제 천사는 하얀색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스노우 화이트 뭐 이렇게. 이제 중세적 종교적 흑백 논리, 선악 논리 이런 것 쪽에 좀 가까웠다면 근세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뭔가를 덮어씌우고 누군가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이런 쪽의 의미들에 좀 더 가까워졌다. 정말 제가 검은색 좋아하는데 되게 안 좋은 의미가 되게 그러니까. 많네요. 좋은 의미는 1도 없네. 좋은 의미 뭐가 있을까? 블랙이 들어가서 좋은 의미인 게 뭐가 있을까? 보물이. 블랙 프라이데이? 엄청 좋다. 잠깐만, 그것도 왜 그렇게 됐지? 왜 블랙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난 그거 뭔지 알아. 대공황 때인가? 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빨간색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인가 뭐 물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세일 덤핑을 쳐서 팔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제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올라온 거지.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대. 기업이 적 잡았다, 흑 잡았다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서 적과 흑은 빨간색과 검은색이에요? 그건 또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옛날에 회계에서 대차대조표를 그릴 때 적자, 데피시지라고 부르는 적자는 말 그대로 빨간색으로 그렸고 그렇구나. 적어넣었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흑자는 검은색으로 서플러스면 이제 검은색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적자 흑자는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야, 신기하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블랙리스트로 돌아옵니다. 블랙리스트로. 왜냐면 오늘 11시에 끝내야 되는데 벌써 9시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 단어 개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 재밌어가지고 자꾸 맞아. 가지가 뻗쳐지니까 적자 흑자는 또 그게 맞는 거였어요. 블랙리스트로 돌아와.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냥 일상어들이 조합되면서 이제 쓰이게 된 건데 여기서는 악마적이거나 반드시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해 내지 덮어씌우는 것 이런 의미들하고 연관되기 시작했다. 이게 먹칠이라고 이해하는 게 그럼 조금 더 정확한 거네요. 검은칠을 하는 거네. 낙인을 찍고 그러니까 검은칠 해놓은 놈들. 이거 마치 유태인들한테 별다는 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주홍글씨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홍글씨는 말 이제 불륜이나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여성에다가 피부에다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문신. 근데 이 주홍글씨라고 이제 굳이 그런 이유로 안 해요? 붉은 글씨라고 안 하고? 주홍이 빨갛단 얘기예요? 주홍은 주홍색이란 뜻이죠. 홍이 이제 빨갛다고 이제 주는 노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카네이션 같은 색깔 뭐 이런 거 정도인데 말 그대로 진짜 낙인을 찍는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스칼렛 레터거든요. 스칼렛이 이제 그 주홍색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그 색깔 자체가 약간 가벼운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경을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경을 친다. 저런 경을 칠 놈. 경 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막 때리는 거를 경 친다고 생각하거든. 나 그렇게 생각했어. 종 친다고 생각했어. 저런 인생 종칠 놈 약간 이런 의미로. 인생 종을 칠 일이구나. 약간 이런 개념으로. 야, 정말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이 경자에 이제 그 흑자가 들어가 있어요. 경자에 흑자가 들어가 있어요. 검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자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울 경자 할 때 그 경자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에다가 경자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경이 뭐냐면 먹물을 뜻해요. 먹물을 넣는 거. 진짜. 옛날에 그 죄인들한테 여기다가 이놈 도적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마에다가 거의 문신처럼 문신을 했거든. 얼굴 알아보기 쉽게. 옛날에 경을 친다 그랬지. 추노에서 보면은 그게 경을 치는 거야 이렇게? 추노에서 보면 여기다 이렇게 문신 이렇게 먹으로 문신하잖아요. 노비 뭐 이게 무슨 못 도망가게. 죄를 지은 노비라는 뜻으로. 그렇죠. 그게 나도 경을 친다라고 알고 있어. 그게 경을 친다는 거야? 되게 나쁜 말이구나. 그러니까 경을 치는 게 막 엉덩이 때리는 게 아니고 인생 종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낙인을 찍는다 이런 거. 때릴 거면 매를 친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경을 친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보면 경칠놈 이러면 이제 그럴 때 쓰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경칠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야, 블랙리스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블랙리스트. 그냥 대놓고 그냥 낙인을 이렇게 먹칠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라고 할 때 이 우리나라 말에 경을 친다에도 이 검은색의 흔적이 있는 거죠. 물론 먹이니까 이제 그랬겠지만. 그럼 세계 공통적으로 검은색은 약간 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특히 근대로 넘어올수록. 그렇죠. 기본적으로 죽음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 어둠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보통 좋은 말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제 블랙리스트 뭐 그다음에 주홍글씨 경을 친다라는 말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낙인을 찍고 덮어씌워서 배제한다 이런. 우리 무리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나만 얘 싫고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래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러면 그 소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건 어떤 공동의 어떤 인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모든 경우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위 좌파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골라내는 기준이 있었잖아. 좌파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를 막 마음껏 내놓는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배제시켜버린다. 라는 그런. 근데 그 기준이 근데 너무 엉망이라서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장학문건 같은 경우에는 그 4대강 비판한 사람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긴 좌파도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블랙메일의 특징이 뭐냐. 누군가를 험담하고 음해하려면 둘이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른바 뒷담화를 하는 거는 그걸 들은 사람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알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루머가 퍼지길 기대하는 거고 그 결과로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거든. 블랙리스트 역시 그냥 개인이 예를 들어 누구는 난 참 싫어. 난 얘는 안 볼 거야. 친구로 안 사귈 거야. 저거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마음속 안에서
누구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누구는 뭐 같이 하고 싶고 우호적인 것과 비우호적인 것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개인의 호불호겠죠. 네, 호불호죠. 네. 호불호의 문제의 표현이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그렇지. 나 혼자 그렇게 하겠다는데요. 근데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랙과 화이트로 나누면 안 되는 것을 공공적인 것들이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 시작되는. 나누면 안 되는 거를. 나누면 안 되는 권력, 나누면 안 되는 자원이라고 하는 걸 배분하려면 공정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배제하고 포섭하는 호불호를 가지면 안 돼. 개인은 호불호를 가질 수가 있지만 국가나 이런 건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가지면 안 돼. 맞네.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그 권력을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 공적 자원은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모든 국민이 가질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서 네. 자의적 기준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 이미 위헌적이네요. 위헌적이죠. 네. 그거는 국가의 기능을 상당 부분 무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대를 국가가 특정 정파의 뭐 자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 전체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쓰인다? 이건 위헌적인 거지. 근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좀 이따 사실 직권남용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직권남용을 어떻게 우리 법원이 적용하느냐, 뭐 검찰이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항상 논란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블랙리스트는 특히 정부가 공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지원을 배제할 사람들을 특정해서 리스트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많이 주고 어디에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게 한정적이니까. 그쵸. 그러려면은 엄청 객관적이고 그 공적으로 좀 합의가 된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주고 뭐 예를 들면 시험 같은 거예요. 시험을 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아시지만 다음에 줄게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막 특정 단체 이름을 싹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82명을 관리했느니 마느니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기준을 따라서 자원 배분을 해야지 왜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어떤 거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합법이라고 하지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 기준에 미달해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령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혼자 계시고 몸도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모임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모임을 하려면은 뭐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그래도 정부가 여기는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기준이 그렇게 되면 되죠. 기준이 그런 기준이 그럼 기준을 고치면 되는 거구나.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러니까 개별 사람이나 개별 단체를 리스트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땐 직권남용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 말이 듣는 화이트 리스트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뭐 블랙리스트가 됐건 화이트 리스트가 됐건 둘 다 배제 논리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네거티브 배제고 어떤 거는 포지티브 배제고 이런 거니까. 네네네.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일어날 수는 있으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갈리는 건데 대법원 판결을 먼저 끌어다가 자꾸 얘기하게 되긴 한데 전 그게 맞다 그르다를 법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한 거고 이 논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자꾸 판결이 나와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잘못하면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던 정책적 판단을 일정한 자의적인 권한을 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판단으로 하라고 준 거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았어라고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거는 이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틀리진 않아요. 대법원 판결이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선을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어야 되는데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법리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합당한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졌는가를 문제고 합당한 기준이 분명히 아니라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데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이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 돼. 그렇네. 공무원이나 그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하면 안 된다고.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거기에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전문적 판단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맞아. 법에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행위가 공무원이 직접 담당할 수 없는 행위다. 백개는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또 완전 윗선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 먹인 거잖아. 그러니까 불법성이 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준이 그러면 그 위원회가 다 마음대로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위원회가 좌파 단체는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면 그럼 그건 합법적인 것이냐? 또 그 문제가 되네. 기준을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건데 제가 말한 대로 기준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기준도 사람이 만드는데 맞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절차와 내용으로 나눠봐야 돼요. 일단 절차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차는 판단하기가 쉽거든. 내용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절차라고 하는 게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성했는가?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러면 충분히 공정했는가?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돼. 왜냐하면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애 앉혀놓고 막 내 생각과 똑같은 애들 앉혀놓고 지금 방통에서 일어나고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들 다 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무리가 생기거든 보통은. 보통은 이 절차상 무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방통위에 2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그래서 판단을 할 게 깔끔하게 있었으면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 절차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반헌법적이잖아. 이념으로 자원의 어떤 배분을 가른다? 반헌법적. 이건 반헌법적이죠.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이건 참 문제가 발생하거나 판단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일어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법원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저는 원래대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될 문제다. 이런 게 탄핵의 근거가 돼야 된다. 블랙리스트는 저는 탄핵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탄핵이라고 하는 건 위법성과 위헌성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위법성의 문제는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조그마한 위법성만 있어도 일부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것만 있어도 탄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법성이 위헌성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위헌성은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지 않아도 헌법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내용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하고 언론의 자유가 연관된 거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가 자원을 주거나 안 준다? 품질 기준이 아니라 이를테면 내용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거는 위헌적인 건 분명하거든요. 와 그러면은 KBS 사태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겠네요. 저는 이 부분 물론 이제 이게 실질적인 어떤 위헌성의 구체적인 행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발언 증거 안 남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지들이 알아서 한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뒤에서 얘기할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적어도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행위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이 행위 내용, 국가의 행위 내용은 확실하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이에요. 근데 또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 시켰어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블랙리스트가 지금까지 판결이 몇 개가 나왔는데 최근에도 하나 나왔거든요. 우리 좀 이따 할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하네. 근데 거기 보면은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혐의를 인정을 안 해도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를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못해.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다른 사안에서 예를 들어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법을 이렇게 너무 그 구체적으로 적용해버리면. 근데 이거는 위헌적인 건 맞아. 그러고 또 하나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그 구체적인 행위자 하나하나의 증거들은 없다고 해도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국가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한 거는 위헌적인 게 맞아.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이 있어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행위자한테는 법리적으로 묻기 어려우니까 죄를 못 묻겠어 이렇게 결론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이 있다. 위헌 소지는 크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가 딱 맞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국가에서 일어난 큰 잘못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국가가 특정 예술인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행동을 한 건 국가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동을 한 거고 그 국가의 고위공무원이 거기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었다. 그 위법성의 일부와 위헌성의 명확성 이거로 봤을 때 그가 장관의 자리에 있었거나 국무위원의 자리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탄핵 사유고 저는 거의 명확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이게 옛날 일이잖아요. 네. 과거 일로 현재 장관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게 또 안 되네. 그건 아니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요, 만약에 현직에 있을 때는 안 걸렸어요. 근데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소위 위헌적이면서 반헌법적인 일을 한 게 발각이 되게 되면 차후적인 처분은 없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네. 그 현직에서의 행위에 의해서 현직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번에 네. 아까 이제 저기 뉴스레터에도 이봉 활동가가 써줬는데 네. 예를 들면 유인촌 장관과 이동관 지금 위원장은 위법성과 위헌성의 탄핵 사유가 생긴 게 일부 있어요. 맞아요. 청문회 때 거짓말했어요. 네. 그러네. 네. 블랙리스트 없었다 그랬잖아요. 몰랐고 행위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책임을 물었잖아 지금 민사재판부가. 물론 이게 이제 대법원 내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라는 게 언제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위법성 판단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후보자 시절에 했던 이런 불법적 행동, 네. 그렇죠? 충분히 짐작 가능한 불법적 행동, 그리고 그것이 헌법을 위반한 요소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장관일 때 한 위헌적 행위에 책임 못 묻더라도 이번에 장관이 되면서 그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네? 그렇죠. 근데 그 거짓말이 위헌적 행위로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 블랙리스트 얘기하다가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흑화는 블랙리스트랑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흑화. 흑화. 제 느낌에는 전혀 다른. 흑화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타락했다라고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이건 언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흑화는 기원이 없다기보다는 기원이 표준적이거나 정상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닌. 그리고 여전히 표준어도 아닌. 저는 은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은어에 가깝죠. 제 기억엔 아마 이게 만화에서 처음 나왔을 거예요. 네. 그 만화 세이버였나? 그 만화가 애니메이션에 연관된 것들을 좋아하는 한 팬이 일본식 표현을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흑화가 나는 화염용이 있고 흑화 될 것 같아. 오른손에 화염용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쓴 이제 싸이월드식 표현 페이스북에 올렸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 표현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죠. 만들었는데 너무 찰지게 달라붙은. 근데 이게 또 특히나 저는 원래는 일본에서 왔을 거라고 짐작해요. 일본식 어법이니까 흑화라는 게 일본식 어법이라서. 근데 일본에서 정작 이 흑화라는 말을 정확히 쓰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식 어법을 한국어의 어떤 팬이 한국어적 어법으로 이제 만들어낸 이제 그런 케이스에 가깝고. 근데 이게 되게 잘 달라붙는 말이라. 저는 흑화에서는 예를 들면 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의미를 너무 연장해서 쓰고 있다. 요즘은 이제 자꾸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딱 제외하고 나면 이거는 표준어가 돼도 될 것 같아요. 개념이 너무 착착 달라붙는다. 너무 딱 맞는 말이 있거든. 뭔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적화. 그렇죠. 이미 있죠. 적화 통일. 봉우리 처음 들어봐? 아니요. 많이 들어본 말인데 흑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적화라는 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인다 이런 뜻이니까. 제 빨갱이 됐다. 근데 그거랑 흑화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가? 그러니까 애가 적화됐다 또는 적화시킨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빨강은 이념에 가까운 이념의 색깔이지만 흑화는 그냥 애가 망가졌다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타락했다, 악마화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완전히 악마가 됐거나 완전히 이상해졌다라기보다는 삐뚤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뭔가 원래 괜찮던 애가 하게 된 거잖아. 나 망가질 거야, 막 이렇게. 그런 뭔가 그 말 그대로 그 누구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 같은 케이스죠. 다스베이더가 정말 다크사이드로 들어간 거니까. 실제로 영어 표현엔 다크사이드라는 표현이 있고. 진짜 흑화. 말 그대로 흑화했어. 게다가 다스베이더로 바뀌고 나서 또 시꺼먼 가면도 쓰잖아요. 시꺼먼 망토를 두르고 진짜 흑화가 맞죠. 그래서 이런 서양어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하고도 되게 잘 맞아서 흑화라는 말이 없었던 게 신기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특히나 대중문화적인 용어로는 꽤 쓸모가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이 댓글에 써주셨는데 네. 적화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물들이는 거라면 흑화는 내 스스로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적화 자체는 이념이 주입되는 거에 더 가까운 측면이라면 흑화는 스스로가 변경되는 거니까 약간의 방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죠. 아, 재밌네. 보통 이제 흑화의 원인은 보통은 이제 뭐 실연의 상처나 이런 거라면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애매하죠. 이준석 대표가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을 대표를.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전 대표라고 하시죠. 네. 네. 흑화라는 말 표현 썼지 않았었나요? 썼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종종 하는 행동인데 비일상어가 일상어처럼 바뀌게 되는 현상을 많이 기여하죠. 네.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유일한 기여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네. 이게 정치 용어가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상대방 정치인을.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문화 정도에서 남아있는 용어로 쓰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더 가깝고 약간은 성장소설쯤에 등장할 만한 그런 식의 표현들이잖아요. 네. 이거를 다 큰 어른들 사이에서의 어떤 태도 변화라든가 사람이 망가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게 되면 조롱으로 금방 바뀌어버려요. 되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거네. 그게 또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지만 끌어들인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그렇죠. 게임의 연장선쯤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네. 그냥 누가 이기는 게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대중문화가 뭐 정치에 비해서 너무 낮고 정치는 높으니까 격이 안 맞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중문화는 표현의 발랄함.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채로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표현의 엄격함이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보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을 좀 흑화된 정치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게임하듯이 또는 애니메이션 보듯이 손가락질할 때 나는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정치를 희화화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네. 무시하고 정치라는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무시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안철수 의원을 꼭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정치인이 자기는 진짜 고민과 많은 경험 끝에 결단을 내려서 뭔가를 생각을 바꿨을 수 있는데 그걸 흑화라고 조롱해버리면 그렇지. 한순간에 조롱이 의미가 퇴색돼버리거나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제가 나중에 인기 막 이러면서 분석할 기회가 아마 있을 텐데 저는 굳이 띄워주고 싶지 않아서 안 분석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왜 20대가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띄우잖아요. 예, 여성들이 좋아한다. 뭐 5, 6, 70대가 좋아요. 당연히. 지금의 국민의힘의 핵심이 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지. 그거를 마치 젊음의 언어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게 언론들이 하는 일이고요. 근데 젊은 언론인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언론이 다는 아니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자신이 언어적 전문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언어적 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세련됨이라고 보는 좀 다르고 좀 더 세련됐고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좀 아니 한동훈 하면 맨날 따라붙는 게 인효환도 그러던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쓰여지는 옛날 것들 보면 사람 앞에 반드시 형용사 붙이거든요. 용감한 아킬레스. 한동훈 더 똑똑한 뭐 이렇게 너무 구려 솔직히 말하면 똑똑한 사람 한두 명이며 세련된 사람 한두 명이며 말 잘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함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말 잘함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맞아요. 세련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야. 근데 젊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처참한데요. 그렇게 기존의 권위를 막 개무시하고 막 이러더니만 결국 자신들의 선택이 그겁니까? 네, 물론 이 젊은 언론인들이 자신의 어떤 판단을 이렇게 하는지 또는 말 그대로 그 위에 있는 노땅 언론인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론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공명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약간 똑똑하다, 세련됐다, 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지. 그러니까. 세련된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세련된 패션, 제일 세련된 컨텐츠 이런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거 알잖아. 그게 그 수준인가? 심지어 우리 컨텐츠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선도하는 컨텐츠였던 적도 많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세련됨, 똑똑함 이런 단어도 특히 한동훈 장관한테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막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막 쓰는 거죠. 너무 쉽게 막 쓰고. 이준석도 똑똑하고 한동훈도 똑똑하고 다 똑똑하대. 과학적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언론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임요한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평가했다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해도 되는 거야. 맞아.
그런 발언까지 하나하나 다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게 귀에 걸리고 그게 네. 글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지금의 그 세련됨의 기준은 지금 기자들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매력적 오답이 뭘 지칭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수능을 본 사람은 아니라서. 야, 진짜 매력적 오답이다. 진짜. 이게 매력적 오답이야. 이런 게 매력적 오답이죠. 네. 오답이야? 정답 아니야? 정답 아니야. 매력적인 정답 아니야? 매력적 회피. 매력적 회피.